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티비입니다. 한국일보에서 난데없이 불가능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하루 검사비를 20억씩 쓰는 게 맞겠느냐는 기사를 내놓고는 사망률 낮은 제2방역도 참고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 입을 빌리긴 했는데 너무 어설픈 논리로 정부를 돌려가게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 전에 곽상도가 또 스토커 짓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얼마 전에 곽상도가 윤미향 의원이 집을 5채씩이나 현금으로 샀다면서 별 되도 않는 걸 들고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는 대통령님 아들인 준용 씨를 걸고 넘어지네요. 2014년에 구로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3억 1천만 원에 샀다가 올해 1월에 5억 4천만 원에 팔아서 차액을 2억 3천만 원 남겼는데 이거 부동산 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제가 윤미향 의원 의혹 들고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합니까? 곽상도 의원이 2009년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2013년에 민정수석 되기 전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23억을 벌었는지 그거 먼저 까고 시작하자니까요. 본인 뒤가 그렇게 구린데 무슨 의혹을 제기하든 그게 먹힐 리가 있겠어요? 이게 다 곽상도 의원을 위하고 아껴서 하는 얘기예요. 쥐새끼처럼 남의 뒤 열심히 캐고 다니면 뭐해요. 먹히질 않는데. 그게 다 본인 바지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닦고 갑시다. 대통령 아들씩이나 되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으로 6년 동안 2억밖에 못 벌었는데 검사하다가 갓 그만둔 사람이 4년 동안 23억이나 벌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길래 그런 건지 갈수록 궁금하잖아요. 김남국 의원도 곽상도 의원이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로 얼마나 벌었는지가 궁금하다고 글을 남겼네요. 그 지역이 5년 사이에 집값이 10억 가까이나 올랐다면서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더니 그 아들은 부동산 투기로 2억이나 벌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6년 동안 2억은 너무 약하다. 차라리 본인 집세를 까면서 이래도 되겠느냐고 했으면 더 효과가 좋았을 텐데 말이죠. 곽상도 의원이 하는 짓을 보니까 수구들 다음 타겟이 부동산으로 잡힌 모양인데요. 부동산 문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얘기가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 이거였거든요. 이 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한테 보내는 강력한 사인이었어요.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부동산 투기는 꿈도 꾸지 마라. 무슨 수를 써서든 잡는다. 이렇게 말이죠. 그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지금도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유동성 완화 정책을 펴면서 시장에 돈이 아주 많아졌고 그게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전 세계 주요 도시들 집값이 다 천정부지로 튀었었거든요. 그 세력들이 부동산을 끝까지 들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덩치를 키운 다음에 돈 없는 사람들한테 폭탄을 떠넘길 텐데 정부에서는 폭탄이 터지기 전에 숨을 좀 죽여놓겠다는 거죠. 대출 받아서 폭탄 떠안지 말라고 대출부터 틀어막은 건데 정부에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예요. 일단 죽어야 갈 수 있다니까요.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으면 좋겠고 나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고 싶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놔도 약발이 늦게 먹히겠죠. 어쨌든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까 괜히 늦지막이 갭 투자하겠다고 들어가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3일에 한국일보에서 불가능한 코로나 퇴치를 위해 하루 검사비만 20억 쓰는 게 맞을까? 라는 기사를 내놨는데요.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을 맡고 있는 방지현 씨 말을 인용한 기사예요. 그러면서 부제목으로 사망률이 낮은 일본 제2방역도 참고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기자가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쓴 기사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사를 다 읽고 나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아쉬움이 남는 기사네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대응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말을 좀 더 생산적이고 설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런 식의 주장은 누구도 설득시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댓글들이 다 반응이 안 좋잖아요. 대번에 일본 가서 살지 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검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역이냐? 진짜 왜 기레기라고 하는 줄 알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쭉 달려 있어요. 이 기사에서 첫째로 던지는 질문은 검사비 20억을 쓰는 게 옳으냐 하는 건데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써야죠. 전염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염자랑 비감염자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초기에 그걸 분리시키는데 실패한 나라들은
셧다운, 락다운을 통해서 강제 분리를 시켰고 우리나라는 대량으로 검사를 해서 분리시키는 데 성공한 케이스예요.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이 다른 나라들보다 효과적인 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효과 없이 돈만 허공에 날렸으면 모를까. 효과가 있는데 당연히 써야지. 무슨 소리를 합니까 지금.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꺼내니까 의사라는 사람이 사람 목숨을 저울에 올리고 무게를 재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하네요. 기왕 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저도 돈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IMF에서 2020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온 언론에서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1%로 더 하락할 거라고 전망했다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적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좀 볼까요? 일단 세계 평균치는 마이너스 4.9%, 선진국 평균은 마이너스 8%네요. 미국이 마이너스 8%, 일본이 마이너스 5.8%, 영국도 마이너스 10.2%까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캐나다가 마이너스 8.4%에 매년 5에서 7% 정도씩은 성장했던 중국 성장률이 1%에 그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OECD나 IMF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제일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확진자 많이 나오는 걸 겁내지 않고 검사를 열심히 해서 셧다운이나 락다운까지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한데도 뿌리 뽑기식 방역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국민들 상대로 돈을 아껴서 재정 흑자를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경제 관료들도 그러더니 의사 양반 입에서도 돈 얘기가 먼저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산을 막아보려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20억씩 쓰지 말고 제2방역 따라하자. 이런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환자실 인력 일찍 키웠어야 한다 이건데 중환자실에 갈 환자를 최대한 안 만들려고 정부에서 돈이랑 시간 써가면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돈 아껴서 간호사를 키웠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검사를 많이 하는 거랑 간호 인력 준비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검사비를 많이 써서 간호사 교육할 돈이 없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중환자 치료 체계 정비 못하면 렘데시비르 있어도 위험하다 이거거든요. 검사비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간호사를 키웠어야 한다? 그게 늦어져서 중환자실이 체계화되지 못하면 2차 유행이 왔을 때 위험하다. 그게 이 주장의 뼈대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검사비랑 간호사 키우는 거랑 연결이 딱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멍 숭숭 뚫려있는 문풍지처럼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방지한 센터장은 겨울에는 호흡기 질환자가 더 늘어나니까 하루에 8,000명씩 확진자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요. 정말 갈수록 태산이죠. 대구 경북에서 집단 발병을 했을 때도 겨울이었었잖아요. 그때도 8,000명까지는 확진자가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8,000명이 튀어나온 거예요? 검사비에서 간호사로 튀더니 이제는 갑자기 하루 확진자가 8,000명. 왜 자꾸 오른쪽 다리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 쳐다보는 소리를 하시나?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걸 막아보겠다고 검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정에 가정을 거듭하더니 결국 결론은 검사를 적게 했다고 비판받는 일본이 오히려 사망률이 낮다는 거네요.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일본은 0.1명이고 우리나라는 0.3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언제적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7월 6일 기준 존스 홉킨스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0.55고 일본이 0.77이에요. 환자 수 대비 사망률, 그러니까 치명률도 우리는 2.2%인데 일본은 2배가 넘는 5%나 되고요. 이 자료가 방지한 센터장의 주장을 뒤엎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검사를 열심히 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시간이 갈수록 사망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스스로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애초에는 일본이 사망률이 더 낮았는데 일본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일본이 하는 방역 시스템에 뭐 배울 게 있기나 한가요? 5일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일본에서 사흘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가 나오고 있다는데 검사 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잖아요. 도대체 제2방역에 어떤 점을 참고하자는 건지 기사를 다 읽어봤는데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손 놓고 있는 걸 배워요?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기 전문 영역이랍시고 은근슬쩍 정부 대책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건 혼란을 더 부추길 뿐이지 이런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건 우리 정부에서 검사, 추적, 분리에 성공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경제적 여파를 적게 받으면서도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